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3프로TV가 자리를 빌려주고 네. 2프로와 안프로가 만들고 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어.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네. 어제 국회의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직접? 보좌관 말고? 국회의원이 직접. 뭐랍니까? 너무 재밌다고? 그 나란 일을 언더스탠딩이 다 하는 것 같다 요즘. 안 그래도 국회 무용론 뭐 그러고 있는데 네. 좀 자제해 달라. 너무 많은 걸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도 할 일을 좀 남겨둬야 되는데 다 그냥 그러는 예,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다. 닥치라고 했습니다. 똑바로 잘해라. 뭐 그랬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나라 걱정을 나라 해야 될 걱정 거.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난 그 정부 수립 이후 한 반백년 넘게 예. 이 고민은 안 했는데, 그러니까 남북 통일 어떻게 하지, 뭐 자주국방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는 고민을 했는데, 예. 뭐 수출 어떻게 하지, 뭐 외환 보유액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했는데 이 고민을 안 해왔다가 요즘 특히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 건강. 국민들의 의료비 이거 늘어날 건데 어떻게 하지? 병원비 감당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거는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냥 전 국민이 다 젊고 건강하고 노인들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네. 그냥 의사들이 좀 열심히 하고 뭐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하고 넘어갔던 건데 네. 앞으로는 뭐 의사도 과별로 부족하다고 하지, 뭐 노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지. 그러니까. 국민 중에 노인이 많아지면 치료비 되는 일하는 젊은이들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연금하고 비슷한 구조긴 한데. 그렇죠. 네. 그 건강보험 문제도 매우 심각해서. 네. 그리고 문제는- 남북통일이나 자주국방은 뭐 미국이 도와주기도 하고. 네. 근데 이거 도와줄 사람도 국민들 없죠. 병원비 치료비는 네. 진짜 우리 스스로 해야 돼요. 큰일이네. 큰일입니다. 실손보험이 좀 해주잖아요. 근데 실손보험이 좀 해준다. 근데 실손보험이 예. 이제 일종의 마약 같은 거라서 예. 차라리 그게 없었으면 뭐가 좀 해결을 될 텐데 이제는 뭐 거기서 헤어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걸 뺄 수도 없고 좀 난리랍니다. 제가 그래서 실손보험도 안 하지 않습니까? 마약에 빠지기 싫어서. 네. 그래서 안승찬 대표는 꼭 필요한 건데 안 하는 게 두 개가 있죠. 1번 내 집 마련, 2번 실손보험. 그것도 어디까지 해야 안 하나 보겠습니다. 어쨌든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크게는 우리나라 의료 정책 전반. 이게 뭐 10년 후에 내 월급 봉투에서 돈이 도대체 얼마나 뜯겨져 나갈지를 또 알려주는 그런 이슈 아니겠어요? 네.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라이프 시멘틱스의 윤구현 팀장님 지난번에 네. 오셨다가 네. 거의 뭐 저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왜 안 뽑아가냐는 그러니까 실손보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신랄하게 얘기해 주신 분인데 한 번 더 말씀하셨는데. 모셔서 예.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소개해드린 대로 라이프 시멘틱스의 윤구현 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댓글을 봤는데 너무 좋아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기 전에 그 댓글 5분씩 읽고 어떤 즐겁게 주무신다고. 댓글이 제일 마음에 드셨습니까? 되게 마음에 들었다기보다는 네. 정말 그 제가 딱 하고 싶은 얘기를 사례를 예. 올려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캡처를 해봤어요. 캡처되었습니까? 야 네. 진짜 열심히 하면- 보셨네. 그래서 요건데 네. 제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캐나다 사시는데 여기 의료 문화는 네. 환자들이 번호표 뽑은 대로 차례대로 진료받는 게 당연한 거고 기다리는 게 당연하고 내 차례가 안 와서 그 사이에 죽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받아들인다. 아시아 계통 이민자들은 여기 이거 못 받아들이는데 찐 캐나디아는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한다. 저 카페에서 일할 때 단골 손님이 그분도 찐 캐나디안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심장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병원 예약이 잡혀 있다가 병원 예약 날짜 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뭐 그냥 그러려니 했다. 병원 저런- 원망은 안 하고 저런 사례 지난번에 어떻게 말씀해 캐나다인들은 주셨는데 저걸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다. 윤 팀장님이 좋아요도 눌렀네 보니까. 네. 좋아요. 좋아요. 3개밖에 안 달린 게 너무 아쉬웠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예. 거꾸로 예를 들면 노인이 됐는데 가난해.
가난한데 뭐 어쩔 수 없어. 예. 그러다가 이것저것 뭐 일거리 찾다 못 찾다가 하면서 뭐 고독사 하거나 뭐 그냥 그렇게 돌아가시는 경우에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뭐 그렇지 뭐 아유 불쌍도 하셔라 하고 넘어가잖아요. 예. 근데 다른 나라는 왜 이런 국민을 나라가 안 보살폈어? 또라고 강하게 어필하는데 맞아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만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진료를 못 보고 죽었어? 그건 우린 참을 수 없지. 이거는 촛불 들어야지. 그러니까 이건 왜 어떤 거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떤 거는 예. 그러려니 받아들이냐 하는 게 나라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실은 오늘 이제 오전에 아침에 일찍 보도된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흥겹게 얘기할 수 있는 기분은 아니고요. 예.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대구 그 뺑뺑이 사건. 예, 근데 이제 오늘 또 보도가 나왔어요. 서울에서. 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린이가 오세. 그랬다는 네. 거죠. 네. 그것도 어린이날 5세 어린이가 어린이날 다쳤는데. 응급실에 뺑뺑이 돌려가지고 못 갔다는 사실은 거 아닙니까? 뺑뺑이 같진 않고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없고 그냥 짤막한 보도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러운데 네. 이제 급성 후두염 때문에 병원을 이제 진료를 찾아다녔는데 연휴 때 예. 그런데 그 병원들이 다 꽉 차서 입원은 어렵고 외래만 한 군데가 가능하다 그래서 외래 진료를 받고 집에 왔는데 이제 급성 후두염이 악화가 돼서 그러니까 속에 갑자기 확 수축을 한 거죠. 그러면은 정말 긴급하게 삽관 안 하면은 사망할 수 있는데 집에 와버려서. 아이고야. 네,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지금 뭐 사실 이렇게 뭐 흥겹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지금 생각하면 응급실에 넣어서 입원을 시키고 관찰했어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은 대응은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연휴 이게 휴일이 되면 병원들이 다 문 닫고 그러면 그 경증이신 분들도 다 응급실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 응급실이 넘치고. 그렇죠. 그래서 응급실 못 갔군요. 그래서. 그렇죠. 가긴 갔는데 이제 입원은 못 하고 이제 외래로 나온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아는 지인분들끼리는 이제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큰 병원 응급실은 경증 환자는 빨리빨리 이제 빼야 되거든요. 그 환자는 올 때 그렇죠. 내가 경증인지 중증인지 알 수 없고 네, 알수 네. 없고. 판단해서. 만약에 의료진이 판단해서 당신 경증이니까 저기 작은 병원 응급실 가도 됩니다. 네. 그러면 빼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당연히 이제 반발을 하시죠. 다는 아니지만 환자들은 일부는 반발, 그렇지. 강하게 반발을 하시죠. 예. 그러면 그 민원을 의료인들이 대응을 해야 돼요. 음.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겠어요. 진짜 뭐 폭행이 오고 가기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힘들어하세요. 근데 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병원 응급실이나 병원에도 경찰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실은 의료계에서는 옛날부터 이제 그래서- 요구하던 반대. 그래서 의사가 그렇게 비용이 많이 판단했으면 들죠. 네. 따르는 걸로. 예를 들면 법정에서 징역 2년 구속 그러면 어. 억울하죠 당연히. 네. 그렇다고 판사 멱살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막으면서 의사가 당신은 다음 진료 받으시거나 내일 오시거나 옆에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 라고 하면 불만이 있으나 네. 이 의료 시스템 자체가 공적 체계라는 걸 받아들이면 그것도 받아들여야지. 예. 그때는 멱살을 잡아도 되는 거면 왜 법정은 안 되고 병원은 되냐. 거기에 대해서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리를 잘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네. 거기도 경찰이 있어야 된다. 네. 그럴듯하네요.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 네. 그래서 그 응급의료법에는 좀 그거를 막는 조항들이 이후에 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뭐 CCTV도 달 수 있게 해놨고 그리고 뭐 폭행이 됐을 때 가중처벌하는 조항도 있는데 예. 사실 뭐 가중처벌이 그러니까 가중처벌 조항이 있다가 또 다중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의료계에서 굉장히 환영을 했지만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만들어 놓고 나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네 이러고 있죠. 어떤 걸요? 그 응급실에서 그렇게 이제 폭행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게 잘 안 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치 환자도 굉장히 많고 예. 그렇다고 주치 환자를 다 막 그런 식으로 대응하기에는 또 그 중에 일부는 술에 취했는데 다른 문제도 건강 문제도 있을 수 있을 수 있기 있죠. 때문에 있을 수 또 있죠. 그런 걸 다 배제는 또 못 하거든요. 네. 아니, 그러나 뭐 제정신이든 아니 그래도 맨정신이든 그래도 그런 걸 통제를 해야죠. 그러니까 응급실이라는 자원은 한정돼 있고 그러면 그 자원을 더 급한 사람이 먼저 쓸 수 있도록 순서를 만들어줘야 이용을 하는 거지. 아니 안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받으려면 무한대로 늘려야 되잖아요. 응급실을. 그게 그러니까 의료인들 얘기는 지금까지 얘기했으면 환자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응급실을 가는 일을 평생에 몇 번 안 겪어요.
거의 처음 겪거든요. 그러면은 하겠죠. 그리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예. 많이 받은 예. 상황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좀 판단하기 어렵죠. 그것도 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뭐 의료 유형을 뭐 이제 뭐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러지만 이해는 되는데요, 팀장님. 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재판정은 뭐 1년에 한 맞아요. 2번씩 합니까? 그것도 맞아요. 네. 근데 거기서는 반항하지 마세요. 이건 절차입니다. 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키셔야 할 질서입니다. 라고 강제하는데 병원은 왜 네,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아침에 일찍 그 보도를 보고 좀 마음이 좀 꿀꿀했죠. 근데 그거는 참 너무 서글픈 일이에요. 그때 대구 사태도 너무 보니까 너무너무 서글프더라고. 보통은 말이 굉장히 됩니까, 그게. 큰 사고는 작은 사고들이 이제 좀 쌓였을 때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한 가지 요인으로 발생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 나오고 나서 그 사이에 여러 보도가 있었는데 대구 사건도 예상했던 대로더라고요. 일단은 그 119가 이 학생의 상황을 잘 판단을 못했어요. 4층에서 4층에서 추락했는데 떨어졌는데 2층으로 잘못 알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치료만 좀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컸던 거고 예.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 여기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다른 데 가야지.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응급실에 전화해서 네. 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되는지를 현황판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네, 옛날에는 그래서 여기 비는구나 하면 여기로 출동하면 딱 가면 되는 거지. 가능한가요? 뭐 하면 지금은 그렇지 시스템을 않나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복지부에서 1339인가 그쪽에서 그걸 조율을 좀 했다는 걸로 알아요. 근데 네. 이제 그 응급 시스템이 또 복지부하고 행정안전부 사이에 끼어 있거든요. 119는 복지부가 아니잖아요. 예. 소방이잖아요. 예. 거기는 그러니까 지자체죠. 예. 행안부 소속이죠. 네. 그래서 나 도지사인데 그러면 거기 그래서 소속이죠. 이제 그런 것도 좀 꼬여 있는 게 있고 사실 그 의료계가 좀 불만인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의사 인력 관련된 논리가 막 있는데 의대 정원은 교육부가 정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복지부가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2020년도에 의사 정원 늘리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의대 정원을 교육부가 정합니까? 복지부가 발표를 안 하고 교육부에서 발표했어요. 그건 이상하죠. 네. 그거는 학생들 뽑아서 군인 만드니까 현역 군인 체계나 혹은 정원도 그 교육부가 정하자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안 알려지지만 의료계에서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동안 그냥 민주화를 향해서만 달려오다 보니까 네. 민주화와 관련 없는 혹은 유선순위 밀리는 것들은 진짜 대충 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엉망진창인 게 하나둘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다 합리적으로 하신 거겠죠. 제도라는 게 또 시간이 되면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이제 수요자도 좀 통제를 해야 되고 공급자도 통제를 해야 되고 그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필수 의료의 보상을 많이 해주면 그쪽으로 인력이 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들은 실손보험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2019년에 나왔을 때 이제 드린 말씀 중에 그때 이제 아는 분들이 보시고 나서 좋은 피드백을 이거 되게 괜찮았어요라고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의료계는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해관계자들이 이것만 해결하면 다 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의료계는 전통적으로 수가만 올리면 수가 정상화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될 거야 예. 라고 주장을 하고요. 시민단체 쪽에서는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돈을 부담해주면 문제가 해결돼. 내지는 공공병원 많이 지으면 문제 해결돼. 이런 식으로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주장들을 하시는데 네.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는 계속 땜빵이고요. 뭐 하나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없고요. 큰 제도를 바꾼다고 해도 계속해서 문제는 터질 거예요. 그래서 문제 터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사이에 자료를 제가 주장했던 거를 맞는 자료를 하나 찾아냈어요. 예. 한번 슬라이드 보시면 네. 우리가 그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몇 %예요라는 거를 매년 발표합니다. 이제 요게 그 자료예요. 네.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 조사라는 걸 발표하는데 여기 보면은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은 비급여가 30%입니다. 급여가 70%예요. 근데 의원급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 이제
2021년이네요. 비급여가 맞네요. 55%밖에 안 됩니다. 45%가 비급여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의원들이 비급여가 많죠. 그러면 비급여가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재활 및 물리치료가 25%쯤 되고요. 주사료가 24%쯤 됩니다. 저거는 영양제 주사, 그렇죠. 여기는 도수치료.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이 차지를 할 거다. 그래서 예. 의원 매출의 대략 절반이 비급여고 대략 절반이 실손보험에 굉장히 이제 도덕적 해이가 많다고 여겨지는 도덕적 해이가 많다고 여겨지는 게 도수치료, 기능성 주사제 그리고 비급여 MRI. 그다음에 뭐 증식 체외 증식 치료 이런 것들인데 MRI는 그 사이에 좀 급여가 많이 되면서 통제가 됐는데 지금 안 되는 것들이 이 도수 치료하고 기능성 주사제거든요. 그런 것들이 거의 그 의원 매출의 거의 4분의 1. 근데 이쪽이 이제 마진을 훨씬 높기 때문에 수익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현황은 그런데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실손보험을 활용해서 수익을 얻는 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 병원들이. 병의원이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빠진 것들이 있어요. 건강보험이 아닌 영역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건강보험에서 포함이 안 됩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자동차 보험 포함 안 되고요. 자동차 사고. 그렇죠. 자동차 사고에 대한 치료비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미용 성형은 여기 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아예 분모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예. 그리고 치료 영역만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그래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병원은 비급여가 5% 10%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왜 그래? 그러니까 진짜 많은 데들은 뭐 매출의 상당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돌아가는 곳들도 있다는 거죠. 의원들 중에는 병원들 중에는 그러니까 수가만 받아서 감기 환자만 치료해서는 굉장히 많은 환자를 받아야 되고 운영도 잘 안 되고 그러니 우리 체계 자체가 원래 그래서 비급여에서 좀 남기세요. 맞습니다. 하는 거니까 네. 실손보험이 그래서 먹여 비급여에서 살린다. 남기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비급여에서 남기는 그러니까 비급여가 시장 논리대로 가는 건 괜찮아요. 수요 공급에 따라서 뭐 가격이 이렇게 조정되면서 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네. 실손보험이 끼면서 이제 그거 자체가 다 무너진 거죠. 아. 수요는 크게 본인 부담금은 굉장히 그러니까 실손보험의 자부담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네. 수요는 크게 늘 수 있고 또 공급 입장에서는 가격을 내릴 이유도 없게 되고 그러면서 그쪽이 이제 수요가 급증하게 되는 거죠. 그쪽으로 마진은 높고. 네. 돈이 많이 샌다 이거죠. 네. 그리고 그쪽에 수익이 높기 때문에 필수 의료 우리 강화 대책을 아무리 세운다고 하더라도 이쪽보다 더 줄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쪽이라면 실손보험 열심히 활용하시는 분들 영역보다 나라에서 주는 건강보험이 더 주긴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 별도로 따로 내는 필수 의료 거니까. 쪽으로 수가를 올린다고 해서 넘어오는 건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하다. 여기서 생각이 드는 잠깐 윤 팀장님 말씀도 정리를 해보고 지금 채팅창에서는 네. 예. 이 주제 할 때마다 네. 의사 정원 늘리면 되는데 뭐 와서 이렇게 말들이 많냐 하는 의견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렇죠. 그게 여러 정답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몇 번 들은 바로는 의사 정원을 늘리더라도 마치 군대에서 너는 포병해, 너는 해병대 해, 너는 미사일 쏴, 너는 탱크 운전해. 정해주지 않는 이상. 정해주지 않는 이상 그럴 수는 없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럴 수는 없다 보니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10배를 늘려도 다들 그 중에서는 필수과 안 가고 편하고 돈 잘 버는 과로 갈 수밖에 없다. 너무 많이 늘리면 편하고 돈 잘 버는 과도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여기는 너무 치열해라고 필수과로 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논리는 현장에서 들여다보면 이 치열한 돈 좀 되는 곳이 계속 수요를 창출한다. 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문제 네,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뭐 이런 치료가 있어. 하는 거가 지금은 뭐 무슨 레이저님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고민 더해서 돈 버는 게 낫지. 아유 여기 치열하다고 필수과로 가서 하지는 않는 것 같다. 네. 그러니 그거는 정답은 아닌 것 같고 좀 다른 거 좀 찾아봅시다 하는 논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의대 정원 늘리고 안 늘리고 해서 저희가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업데이트된 바가 그렇습니다.
잠시 예. 그러면- 잠시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뒤에서 조금 더 그 얘기는 더 예. 할 거고요. 예. 그러면 대책이 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버려 둘 거야? 뭐 그러려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대책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난 뭐 대선에서도 그렇고 뭐 지난 국회 회기에서도 그렇고 이번 회기에서도 그렇고 건강보험법 등을 개정을 해서 예. 공적 보험과 사적 보험을 연계하자라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세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냥 실손보험 법 만들어서 상품 내용을 다 바꿔버리자. 어떻게요? 이런 거 못하게 그냥 약관을 다 영양제 강제로 금지, 도수치료 금지, 바꿔버리자. 그런 식으로 백내장 아니면 금지. 없애버리자. 이런 주장을 하신 분이 늘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실제로 공약에서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 뭐 이런 식으로 공약들이 나왔었고요. 그런 실제로 근데 법안이 나온 걸 보면은 결국 내용은 뭐냐면 그냥 비급여 어느 병원이 비급여 얼마 쓰더라 서로 정보 교류하자로 끝났어요. 왜냐 개인이 보험사랑 등 계약 내용 강제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위헌이 되겠죠. 그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주장을 현실적이라고 믿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계세요. 특별법을 제정하면 된다. 강제로. 네. 근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 예. 당장 내가 실손보험 이용해서 병원비를 조달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현재 예. 진짜 큰 병이고 중한 병인데 그분들은 갑자기 사라지는 거잖아요. 대책이 없잖아요. 예. 저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작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고요. 알겠어요. 그거는 뭐 크게 고민할 바가 아니네요. 그것도 답이 아니다. 즉 예를 들면 네. 그 대안은 실손보험에서 답이 많이 나가는 요즘 유행인 뭐 그런 그 치료 방법들 뭐 네. 그런 것들은 그때마다 안 되는 걸로 막으면 되지 않느냐 네. 하는 건 그건 대안이 아니다. 사적 계약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네. 예.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안 나오는 얘기인데 그 원래 2016년경에 정부에서 민간의료보험 자율화 방안, 뭐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2013년도부터 이게 보험의 역사를 좀 봐야 되는 실손보험 역사를 봐야 되는데 네. 그 전에는 3년 갱신형이었다가 1년 갱신형으로 바뀌면서 예. 그러니까 2012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2009년도에 실손보험 그 표준화를 하면서 모든 회사의 보험 내용이 다 약관이 동일해졌습니다. 그랬다면서요. 네. 예. 근데 첫 번째 갱신을 딱 봤더니 보험료가 60%가 오르는 거예요. 예. 야, 너무 많이 오르지 않냐. 어. 사람들이 막 민원이 막 뒷발 친 거죠. 그래서 60% 오른 건 너무 부담이니까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고요. 한 번에 오를 때 20%까지만 올리게 해줄게요. 이렇게 바꾼 거예요. 3년에 60이랑 1년에 20이랑 어느 게 높아요? 1년에 20이 1년에 20이 더 높습니다. 훨씬 더 좀 더 높잖아요. 높죠. 근데 금리가 그렇게 되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바꿨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거는 조삼모사도 아닌데 그냥 바꿨어요. 그러면서 크게 바뀐 게 있습니다. 15년 재계약이라는 게 들어갔죠. 15년 시점에 강제로 상품 내용을 바꿀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운그레이드 무조건 15년 지나면 다운그레이드 해야 돼요. 그 당시 그건 아니에요. 중립적입니다.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는데 그 상품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주로. 보통은 이제 보장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게 이제 의료 제도가 바뀌면서 손을 대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보험에서 분쟁 나는 것들이 대부분 뭐 10년 전, 20년 전에 계약했는데 그 당시엔 되게 합리적인 상품이었는데 10년 지나서 의료기술이나 제도가 바뀌고 나서 보니까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네? 아니면 환자한테 너무 부당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실은 분쟁에 좀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바꾸는 건 맞겠다. 그래서 그런데 2016년쯤에 보험사들이 손해율이 너무 높습니다.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25%, 30%, 35% 하다가 2018년부터는 뭐가요? 25. 갱신할 때 올릴 수 있는 한도를 20으로 막혀 20%로 막혀 있던 거를 더 많이 올릴 수도 있게. 2018년도 되면 아예 풀어주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2017년도에 정권이 바뀌면서 탄핵이 되고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25% 회기를 했어요. 지금 실손보험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좀 분쟁들이 좀 많은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실손보험은 가격 통제를 못해 심사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불법만 아니면 무조건 줘야 돼요. 예. 약관에 정한 보장하지 않는 상황이거나 보험 사기가 아니면 다 줘야 되는데 네. 이제 그걸 이제 열심히 활용하시는 의료기관들이 생기고 환자들 쪽에도 당연히 도덕적 해이는 전 있다라고 예, 생각을 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해율이 높아지니까 보험사들이 할 수 있는 건 소송밖에 없는 거죠. 예. 안 주겠다. 실효 소송하세요. 아니면은 우리가 당신 보험 사기야. 형사고발하고 막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 게 손해율은 높아지는데 보험료를 그게 따르게 못 올리는 것도 전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아예 풀어줘라. 어허. 마음대로 올리게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옛날 보험이 지금 요즘 나온 보험보다 훨씬 비싸요.
네. 도덕적 해이 요즘 보험들은 도덕적 해이를 막는 기전들이 좀 있거든요. 자기 부담금도 높고. 뭐 옛날에는 0%인데 요즘은 30%이고 그리고 뭐 도수치료나 뭐 기능성 수액은 1년에 얼마 이상 못 하고 본인 부담 훨씬 높고 이렇게 좀 막아놨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자유롭다 보니 그렇죠. 거기 있는 분들은 내 진짜 보험 가입 잘했지라고 생각하고 그럼요. 펑펑 쓰시는 분들이 분들이 많고 있죠. 예. 예. 그런 분들 때문에 그 그룹은 손해가 많이 나서 그 그룹만 보험료가 높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요즘 보험으로 빨리빨리 넘어오게 하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예. 뭐 보험사 이제 뭐 그 사이에 이제 여러 번 보험 약관을 바꿨는데 정부에서 그게 기존 계약자 소급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현재 요즘 보험으로 전환하기 유도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기존 보험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걸 좀 방치를 해라라는 주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는데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엄청난 도덕적 해이로 이제 좀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는 있기 때문에 네, 네, 하나가 네.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쪽을 괴롭혀서. 아주 후한 초기 실손 보험은 빨리 해지하시고 넘어오도록 그쪽의 보험료는 많이 올려도 정부가 눈 감아라. 네. 1번. 그거 하나가 있고 또 지금 약간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미. 아니에요. 지금은 2017년도에 갱신 상한액을 25%로 묶었기 때문에 전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주 초기 1세대 실손 보험도 한 번에 25만 이상 못 올려요? 2009년 이전 거는 손을 못 대고 있죠. 근데 거기는 인원이 좀 감소를 해요. 가입자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감소를 해요. 왜요? 그 좋은 거 들어놓고 왜요? 제가 한 달에 요즘 보험이면 한 15,000원 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6만 원씩 막 보험료가 그러니까? 비싸니까 예. 실제로 이용 많이 안 안 하시는 하시는 분들은 분들은 넘어오죠. 빠져나오겠군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럼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떤 분들이 넘어오겠어요? 나 보험 계약했지만 청구 안 하는 사람들이 요즘 보험으로 빨리빨리 넘어오겠죠. 그렇겠죠. 네. 그런 사람들이 빠지면 더 빠르게 올라가겠죠. 체리피커들만 남겠죠. 그렇죠. 그러면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런 상황이 벌어지도록 만드는 수밖에 없다가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예. 근데 지금 나오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2013년도에 1년 갱신형 15년 재가입형이 처음 들어왔다. 2017년 7월 이후 상품은 이제 5년 재가입으로 아예 더 타이트해졌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 뭐냐면 2028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5년 이상 같은 상품 못 하니까. 15년이죠. 2013년에 1월 1일부터 이후에 가입한 사람들은 예. 1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보험 상품 내용이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게 2028년 1월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그냥 나라에서 이런 보험은 안 돼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거군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걸 기다리는 것 같아요. 누가요? 정부가. 그러면 자동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니까. 옛날 세대 건 없어지고 요즘 나온다는 기여도도 좀 더 해야 되고 네. 그런 보험으로 바뀌게 될 거다 자동으로.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럴 수는 되려면 있겠네요. 순차적으로 가니까 실질적으로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예요. 예. 네, 그때까지 과연 이런 이제 문제들이 어느 정도나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고민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요즘 젊은 의사 선생님들은 아니 내가 뭐 기능성 수액 막 하고 도수 치료로 돈을 번 수 있으면 거기서 괜찮으면은 내가 레지던트를 할 이유가 없잖아. 예.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전문의 안 따는 비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예. 근데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대학 의대에 다니시는 분들이 현장에 나오실 때쯤 되면은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실손보험이 지금과 같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나올 때는. 그래서 예전에 실손보험이라는 거 없을 때처럼 비급여를 하려면 환자들이 거의 내 돈으로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비급여를 많이 선택 잘안 안 할 팔릴 테고. 것이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나는 뭐 그냥 웰빙 쪽으로 그냥 갈래 해서 나 전문의 따지 않을래 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실 필요가 있다.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실손보험이 바뀌면 의료 체계가 바뀔 수도 있다. 전문의를 다 따는 게 맞아요? 그게 우리나라가 한 70%가 따세요. 그게 다른 나라 의사들도 그럽니까? 다른 나라들은 GP라 그래서 1차 진료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가정의학과 선생님 같은 분들이죠. 그래서 예. 내가 그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 GP를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되는데 예. 그분들의 비중이 좀 높다라고 해요. 동네에 있는 대원이들은 의사들. 네, 대부분 그렇고 이제 전문의들은 보통 이제 병원 같은데 가야 이제 만날 수 있는 분들인 거죠. 예. 그래서 GP의 비율이 높고 우리나라 GP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럼 그냥 전문의가 현장에서 개업해서 환자를 그렇죠. 직접 1차로 만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교육 과정도 그런 면에서 좀 이슈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대학병원에서 전문의 수련을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특별한 질환들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하시게 되는데 네. 나오면은 막상 그 환자들을 내가 볼 일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1차 진료, 그러니까 1차 진료가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환자가 첫 번째 만나는 의사에 맞는 다양한 것들을 고려하는 것들을 제대로 못 배우고 나오세요. 가정의학과 오히려. 정도가 아니면. 오히려 굉장히 소수죠 그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나왔을 때 좀 실용적이지 않다 그런 주장도 굉장히 많죠. 그러나 환자들이 알아서 귀 아프면 이비인후과 뭐 눈 아프면 안과 알아서 가니까 뭐 그러면 그냥 자기 전문 영역에서 진료를 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그게 한 2, 3년 전에 이제 보건정책 하시는 그 교수님께서 좀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하셨는데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의로 그 1차 의료기관들을 쭉 보니까 우리나라 1차 의료기관에 전문의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특정 분야를 절반 이상 자기 환자 중에 절반 이상이 특정 분야야.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다니는 병원 이런 데들은 그 간염 환자를 되게 많이 보세요. 예. 보통 병원들은 진짜 하루에 한 명 볼까 말까인데 거기는 뭐 절반 이상이 3분의 2 이상 이런 병원들이 있어요. 내과이겠으나 내과 중에서도 뭐 특정한 질환을 많이 보는 예, 내과, 뭐 호흡기 어쩌지. 환자를 많이 보는 내과, 뭐 류마티스 환자를 많이 보는 내과 이렇게 소문나서 환자들이 자동적으로 네, 모이는 네. 데들이 있고 예, 예.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여러 질환 환자들이 가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1차 의료기관은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좀 구분이 좀 되어 있다. 그런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차 의료기관이지만 또 병원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원들이 또 있어요. 병원 역할이면 종합병원 역할을 한다는 뭐 겁니까? 준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외국처럼 무조건 의원들은 1차 진료만 해야 돼 이런 개념은 좀 우리나라 상황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서 시스템 만들까인데 이제 그거 역시 환자가 병원에 가는 거를 좀 어느 정도 강제로 통제하는 개념인 거죠. 지금처럼 자유롭게 병원에 가는 개념은 아닌 거죠. 잘 이해가 안 이해가- 가요. 뭐가 통제를 하는 지금 거냐면. 우리나라에는 전문의가 많고 예. 그 환자가 내가 어디가 몸이 안 좋으니까 내가 어느 병원에 무슨 과를 가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기 전에 이렇게 넓게 여러 질환을 보고 있고 간단한 병이나 아니면 만성질환 관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네. 급성기 환자 단기간 치료받고 완치되거나 아니면은 정말 어려운 시술이나 수술을 해야 되는 것들은 좀 분리를 해서 후자의 병원을 가려면 첫 번째 1차 의료를 먼저 거친 다음에 가도록 하자. 우리도 그래서 외국의 GP처럼 그렇죠. 의사가 당신은 어느 의사를 만나는 것이 가장 당신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를 판단해 주도록 하자. 환자가 알아서 나 어느 병원 가야 되고 어느 과 가야 그렇게 되고 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중에 어떤 게 좀 해결될 것 같아서 그러세요? 수요의 상당 부분은 통제가 좀 될 것이고요. 수요라면 예를 들어서 경증이 자꾸 큰 병원 가시려고 하는 분들 네. 큰 병원일수록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종합병원 함부로 가지 못하게 조금 강제를 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그게 인구 고령화에 따른 그런 수요 증가를 어느 정도 좀 막을 수는 있을 것이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진들이 그러니까 의사건 뭐 일반 국민이건 다 생각이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 우리가 그 노조 쪽에서 근로 시간이 너무 많다. 예.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그쪽에 나온 주장이 그거였어요. 임금 삭감이 없는 근로 시간 감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뭐 최근에 간호법 때문에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간호법이 똑같아요. 간호사분들도 일이 너무 힘들어. 일을 줄여야 돼. 다들 공감을 하죠. 의사들도 일이 너무 많아. 줄여야 돼. 그런데 일이 30% 줄이는 대신에 소득도 30% 줄일게요 하면 또 반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뭐 모든 사람한테 다. 그렇죠. 네.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슈예요. 뭐가요? 지금 이제 간호법이나 의사 부족한 거나 의사 눌리면 되는데 왜 의료계는 반대를 해요? 의사가 늘어나면 나의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걱정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걱정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일단 직관적으로는 그럴 것 같고 의사가 늘어나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는 하는데 문제도 해결 안 될 수 있겠으나 왜냐하면 의사 늘려봐야 필수 내지는 중요한 데는 어차피 안 갈 수 있으니까. 전 그때 완화는 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의 문제가. 그러나 이제 조금 의사들의 평균 수입은 줄어들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걱정도 하시더군요. 저는 그래서 진짜 그런가 싶은데 의사를 많이 늘리면 10배로 늘리면 그 10배 늘어난 의사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동안은 안 했던 치료들을 막 하면서 홍보하면서 하겠죠. 막 저같이 건강한 사람도 막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막 그런 걸 만들어낼 거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오로지 비급여로 서로 그냥 내가 현금 주고 주고받는 거라면 관계없는데 맞습니다. 전 빼는 것처럼 네. 그게 건강보험에서도 일부는 내줘야 되는 거니까
건강보험 재정이 자꾸 그쪽으로 더 가는 거죠. 그게 과연 좋은 거냐에 안 그래도 고민이 있다. 부족한 건강보험 재정이 더 늘어나게 되니까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어찌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는 말도 네. 그런가? 뭐 이런 제가 생각도 들거든요. 최근에 본 뭐 의료 정책 교과서에는 딱 한 60년대 70년대 나온 얘기인데 외국 교과서에 우리나라도 아니에요. 만들어진 병원은 채워진다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만들어진 병원은 채워진다. 만들어진 병상은 채워진다. 하여튼 수요는 계속 들어온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만큼 꽉 채워져 항상. 네.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내용도 아니고 그 선진국들에서 몇십 년 전에 한 50년 전에 이미 나온 얘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실손보험 얘기. 그래서 아니 그 말씀은 그래도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옛날 세대의 그 실손보험이 점점 바뀌게 되니까 시간이 좀 앞으로 걸리겠으나 38년? 28년. 28년? 28년. 그러면 앞으로 5년이네요. 네. 5년 있으면 예전 실손보험이 좀 줄어드니까 조금은 지금의 실손보험의 부작용이 약간 완화될 수는 있을 거다. 그때부터 차근차근 이제 완화가 되겠죠. 실손보험 때문에 수입이 꽤 늘어나는 의사들의 집단이 지금 현실적으로 있으니 있는데 그리고 그런 게 존재하면 지금 새로 이제 배출되는 의사들의 상당 부분은 그쪽으로 갈 거고 그쪽으로 가는 게 뭐 굳이 막을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의료 시스템에는 좋은 건 아닐 테니까 네. 군살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줄이려면 말씀하신 대로 실손보험 좀 개선을 좀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바로 종합병원 달려가지는 못하게 좀 막아보자. 네. 그래야 종합병원의 기능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네. 그건 진짜 이거를 맞는 뭐, 것 같아. 그건 진짜 어떻게 맞는 하면 현실적으로 뭐 국민들의 저항이나 의료인들의 저항이나 이런 것들 막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면 근데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억울하다고 나는 첫 1차 재판을 헌재에서 받겠다. 라고 말이 하면 안 말이 받아주잖아요. 그렇지. 말이 됩니까? 나는 대법원 판사들이 똑똑한 것 같아. 나는 대법원을 바로 갈래. 재판 받으면요 얼마나 황당한지 압니까? 그건 안 받아주잖아. 지방에 막 뭐라 그래요. 지방 저 재판 받아봤거든요. 가면은 일단 자 오셨습니까? 그럼 네 왔습니다. 이거 읽어봤고요. 다음 기일은 언제? 그럼 왜 부른 거야 대체? 그또 다음 기일이 오래. 그럼 또 가. 그러면 자 읽어봤고요. 다음 기일은 언제? 제출하세요. 계속 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왜요? 귀찮게 하려고. 그렇게 한 대여섯 번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합의합니다. 네, 저도 합의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맨날 내려가니까. 그런 다음에 한 3-4번째 한 다음에 뒤에서 모여서 합의하시죠 하고 피해자하고 이렇게 합의하게 합니다. 진짜예요. 네. 그거 진짜로 아, 한 번에 판결을 안 내리고 피해자와 그 가해자가 합의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기합니다. 민사는 합의가 그럼요. 좋긴 진짜입니다. 하죠. 한 번 안 되는 건 계속 양쪽이 서로 논쟁하면서 그럼요, 네. 그럼요. A가 낸 증거 자료에 대해서 반론도 또 있고 하니까 예.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다만 중간중간에 계속 받아야 될 거면 꼭 판사 앞에 나와서 다음 기일을 받아가시는 거는 그냥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줘도 해도 되는데 될것 같긴 근데 하네요. 왔는데 아무런 논의가 없어요. 그냥 와서 잘 읽었고요. 다음 기일은 언제 이것만 하고 간다니까. 날치 재판도 있고 그 전에 민사 조정도 있고 다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병원 전에. 자, 그럼 오늘 한 2가지 정도 솔루션을 일단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실손보험 개혁 네. 오케이 알겠어요. 1차, 2차, 3차 의료보험 의료기관의 네. 출입 제한 기능 정립 뭐 이렇게 그건 알겠어요. 표현을 많이 하죠. 또 뭐 좀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케어라는 게 있었고 박근혜 케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사제중증이라는 보장성 강화가 이제 지지난 정부에 있었고 지난 정부는 문재인 케어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청와대 계신 분이 또 저한테 알려주신 거로는 우리는 문재인 케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모든 의료비 건강보험에서 보장한다. 미용 성형 제외. 요게 모토였지 문재인 케어라는 표현은 쓰진 않았습니다라고 하지만 다들 문재인 케어라고 했죠. 그래서 예. 박근혜 케어라고 옛날에 저는 얘기를 하고 건강보험이 커버하는 영역을 늘려준 거. 네. 그리고 이번 정부 와서는 좀 지난 정부에 너무 풀어준 것 같으니까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우리 너무 퍼주기를 한 거 아니냐. 건강보험 재정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작년에 감사원을 통해서 좀 세게 나왔죠. 건강보험의 영역을 커버 영역을 늘려준 문재인 케어는 혹시 어떤 부작용 내지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보장을 듣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 부담이 줄어들면 수요가 늘죠.
그렇긴 하겠죠. 그게 좀 그때 이제 그때 계산을 한 게 5년 4년 동안 20조면 해결을 가능하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 건강보험 본인 부담이 늘어나면요.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의료 수요는 늘어요. 그건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던 분들이 병원에 가는 경우가 있고요. 있고 예. 또 하나는 병원이 좀 쉽게 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애매모호했는데 환자가 비용 부담이 크니까 권하기 좀 그랬는데 환자 비용 부담 적은데 그냥 권하지 뭐. 두 가지 영역이 다 있어요. 근데 예. 두 가지가 어느 게 오르냐는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 어디가 얼만큼이냐 구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병원들이 환자를 이렇게 뭐 뜯어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예를 들어 볼게요. 2019년 7월이 맞을 거예요. 그 담배 두 분 피시나요? 전 안 대표만 핍니다. 핍니다. 예. 저는 빨리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5세가 되면은 30감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갑씩 담배를 30년 핀 걸 30감년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30감년 이상 피신 분들은 그 폐암 검진을 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 기준이 그거예요. 30감년. 30년 동안 폈으니까. 그렇죠. 너는 하루에 한 갑씩 30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뭐 안 좋아지겠죠. 아니죠. 그 기준이 그거예요. 30감년이에요. 어?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서로 30감년이라 그러겠죠. CT를 공짜로 찍을 수 있거든요. 아, 해주니까. 그렇죠. 어? 근데 그거를 계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평생 얼마큼 담배 폈는지? 아, 못하죠. 못하죠. 환자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난 폈어요. 이렇게 네. 하면. 근데 몇 살 때부터 폈어요? 어. 언제까지 폈어요? 계산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의사가 딱 봤는데 이 사람이 29년을 핀 거예요. 어. 그러면은 의사가 당신은 탈락 이러겠어요? 아니면 이 사람 조금 늘려주면은 정기적으로 CT를 찍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혹시 하루에 두 값씩 핀 적은 없어요? 그러면 언제는 제가 군대 있을 때는 스트레스 많이 받아 좀 많이 폈어요. 그러면 31감년 하면 건강보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빠요? 뭐, 나쁘다고 보긴 애매합니다. 그렇잖아요. 나쁘다고 보기 애매해요. 이거는 환자에 대한 배려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얘기를 해봐. 그러면 28감년은 나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그런 건 의사가 판단해서 이 사람은 찍어봐야 돼. 이 사람은 안 찍어봐도 돼. 이걸 의사의 판단에 맡기게 하는 게 좋은데 네. 하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사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찍으나 많이 찍으나 의사의 수입에 큰 변화가 없도록 하면 의사는 정말 양심적으로만 판단하겠죠. 그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다른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다른 지불제도에서는 그런 방법들을 쓰는 거죠. 통계적으로 봤더니 환자 중에 30%만 해당이 되더라. 그럼 30%만 너는 돈을 줄게. 네가 35%를 찍건 뭐 25%를 찍건 우리는 크게 개입을 하지 않을게 라고 하는 이제 제도들을 많은 나라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걸 일일이 심사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 오히려 그냥 통계적으로 가자. 근데 물론 그러다 보면 어느 병원 어느 지역은 또 흡연율이 높은 지역은 그럴 수 좀 있죠. 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건 이제 미세 조정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통제하는 방법들을 의료계도 되게 싫어하고 환자들도 매우 싫어하죠.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 아까 그 응급실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왜 안 찍어줘? 내 친구는 저기 나랑 좀 비슷한데 저기 공짜로 찍어줬는데 왜 안 돈 다 내래?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현실에서는. 예, 그렇겠네. 그래도 그 취지 자체는 어쨌든 보장성을 늘리자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막 기사들을 기억해 보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암에 걸렸다거나 굉장히 치료비가 많이 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여튼 한 번 정말 많이 드는 분들의 경우들이 케이스가 있는데 그걸 어느 정도 국가가 건강보험 체계에서 해결을 좀 많이 해주겠다. 뭐 그런 취지는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늘려가는 방향 자체는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생각보다 작년에 19억짜리 약이 건강보험이 됐습니다. 졸겐스마. 척소성 근육증 치료제. 선천적인 질병이고 치료 안 하면 사망을 해요. 예. 네. 근데 19억짜리 약을 딱 쓰면은 안 죽어요. 와, 그럼 건강보험이 됐어요. 그 전에 돈이 없어서 못 19억을 내야 되고 안 그러면 사실은 좀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나온 약이 있었어요. 첫 해에 6억, 그 다음부터 4억씩 계속 이제 매년 쓰면은 보험이 되는 약이 먼저 스피나자라는 약이 먼저 보험이 됐는데 요 약은 아예 19억짜리 한 방이면 해결이 된다. 예. 이제 왔고요. 그리고 킴리아라는 이제 백혈병 치료에 쓰는 이제
카티라는 예. 계열의 약이 이제 보험이 됐어요. 3.5억, 3억 5천인가 정도 됐을 거예요. 외국에 5억이었었고요. 아 그럼 그거는 외국의 제약사한테 3억 5천 주고 사와서 네. 국민 세금으로 돈 내고 네. 환자한테는 네. 둘 다 보험이 됐어요. 예. 저는 보험이 당연히 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 19억이 아니에요. 전 세계 그 괜찮은 나라 중에 네. 우리나라처럼 약값을 투명하게 공개한 나라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1,900만 원만 받고도 주는 약이었을 수 아니요.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2억 1년에 뭐 1,000만 원입니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환자나 보험자가 합쳐서 제약회사에서 주는 돈이 1,000만 원이 아니에요. 예. 실제로 얼마를 주는지 아무도 몰라요. 다른 나라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약값을 19억 어떻게 준다. 정합니까? 그게 유통 경로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예. 개별 협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병원에 들어가는 약값, 의원에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이 단일 보험자가 아니라 다보험자인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 같은 게 여러 개 있는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99년 이전에는 직장조합, 지역조합 있었잖아요. 그러면 99년 이전을 생각하면 조합마다 약값이 다 다른 거예요. 예. 우리가 납품받는 약값이 다 다른 거예요. 네. 실제로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여튼 19억 주고 그럴 수 하고 한판에 있다. 딱 치면은 원 단위까지 정확히 공개가 돼요. 예.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비싼 약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태까지 사실 2017년까지는 우리나라 약값이 너무 싸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복지부 약제급여 과장님 한 분이 제대로 깠어요. 그래서 예. 네. 이제는 그 주장 못 합니다. 어. 실제로 봤더니 다른 나라들은 약값이 다 투명하게 모르는데 우리나라만 공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제약회사는 우리나라로는 안 주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가격이 등재되는 순간 다른 나라들이 그거 야, 이하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한국 가격이 진짜잖아. 음. 야, 우리도 저 가격으로 줘. 한국이 비싸게 바가지 쓰는 약만 외국에서는 주겠죠. 봐라 한국 19억에 사가잖아. 니네들은 10억에 줄게 사가 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제약 시장이 그 한 3년 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제약 시장이 1.6%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약값을 참고하는 나라가 제약 시장 규모로 하면 30%쯤 돼요. 그거 공개 안 하면 되잖아요. 다른 나라도 안 한다는데. 아니 반대로 근데 공개를 안 해도 약값을 알아야 거기 건강보험을 우리가 얼마 제공하고 하지. 그걸 예를 들면 아니 그러니까 약값은 알고 아는데 건보공단에서 주기는 주되 비공개로 우리가 한다? 비공개로 한다는 거죠. 아까 말한 그 약들 19억짜리 3억 5천짜리 약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실제로 그 가격이 아니에요. 비공개로 왔다. 네. 예. 실제로 거래된 가격보다 낮아요. 위험분담 계약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몇 년 전에 그 이슈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격 공개를 안 하는 제도가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가격은 실제로 그 가격이 아니에요. 근데 예. 19억이라고 보도는 됐어요? 네. 19억이 표방하는 가격은 19억인데 일부러 환급해 줘요. 근데 환급액이 얼마인지는 공개를 하면 안 돼요. 환급을 누구한테 해줘요? 환자한테도 해주고 제약회사 그쵸 19억이 보험사- 환자한테 해주고 보험자에도 건강보험에다 알겠어요. 해주는 거죠. 그 제약회사가 19억 다 받아가는 거 아니다. 네. 근데 그걸 공개하면 안 돼요. 계약서 쓰고 서약서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기도 알겠어요. 하고. 예,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런데요. 그런데요. 실제로 첫 번째가 그 가격이 진짜가 아니다. 19억 3억 5천이 예, 진짜가 예. 아니다. 진짜 첫 번째. 아니다. 두 번째는 알겠어요. 뭐냐면 그 약들이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3억 5천짜리 약은 80% 암인데 한 번인가 몇 번인가 주사 맞으면 80% 이상이 완치가 돼요, 그냥. 예. 그럼 매우 좋다. 매우 좋은 약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약들 저도 오늘 이제 다른 암 환자 환회 분께서 좀 서명운동 동참해달라 해서 좀 보장성 해주세요 하고 뭐 간암약도 작년에 보험급여된 거 있을 때 저도 이제 열심히 했는데 실제로 그 약들의 효과들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보통의 이제 그런 약들의 효과를 어떻게 보냐면 중간값 생긴 OS라 그래서 오버롤 서바이벌 해가지고선 100명의 환자가 있으면 50% 환자가 언제 얼마 동안 생존하시다 돌아가신다를 기준으로 보통 효과를 기준으로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은 뭐 10개월 대 15개월 이런 식이에요. 환자 입장에서는 6달 더 사는 게 매우 큰 일이나 네. 여섯 근데 달- 약값이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이 들어가는 그런 걸 거예요. 보험으로 해줄 500만 원, 거냐 1000만 말 원이 거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아주 비싼 약이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사는 환자한테는 옛날부터 돈을 되게 많이 썼어요. 약이 아주 좋기만 하면. 네. 2008년일 텐데 2010년 이전에는 건강보험에서 매년 우리 건강보험 이용한 환자 중에 올해 돈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어떤 병으로 얼마를 썼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이런 희귀한 약, 비싼 약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그런 식의 정책을 펴왔는데 네. 어떻게 하자는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늘리는 건 좋아. 건강보험 수가를 보장을 확대하는 건 좋은데, 그럼 뭘
구체적으로 얼마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뭐 좀 이상하다는 주장이신 것 같은데요? 그걸 첫 번째 요거 얘기만 할게요. 네. 2008년도에 건강보험에서 제일 많이 쓴 환자는 18억을 썼습니다. 네. 환자 1인당? 네. 예, 그분은 혈압병 환자셨어요. 예, 예. 치료 안 하면 돌아가시고 치료하시면 살아나는 병이에요. 네, 예. 더 중요한 건 그거는 완치되는 병이 아니죠. 계속 18억 매년 써야 예. 되는데. 18억까지는 아니라도 써야 되고 그 2000년대 경에 보면 1년에 뭐 10억 이상 쓰신 분들이 항상 10억이 넘었어요. 10억에서 20억 사이의 비용이 나왔어요. 네. 그걸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계속 썼어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작년에 구약들이 들어오면서 건강보험 재정 파탄 난다, 뭐 재정 독성이 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재정의 독성이 부작용이 건강보험 재정의 독성을 일으키는 게 부작용이라고 주장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는 상황이에요. 재정 독성이라는 표현을 실제로 씁니다. 예. 있다면 하는데 실제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문제는 애매한 그렇게 돈을 많이 써도 크게 좋아지지는 않는. 약간은 좋기는 좋으나 진짜 문제는 뭐냐면 100명 중에 한두 명은 안 주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약도 쓰면 네. 그럼 정말 애매한 거죠. 그건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보장으로. 근데 그 한 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얼마 쓸 거냐. 나름대로 계산하는 공식들이 있어요. 나라에서 예, 정한 공식들이 예. 있는데 항상 환자들은 아쉽죠. 그러면은 좀 이런 거를 좀 늘려보자. 우리 그러면은 뭐 건강보험 그 건강보험을 더 내든가 아니면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한 것처럼 그 감기 정도는 15세에서 65세 젊은 사람들은 뭐 감기로 병원 안 가도 되네. 그러면 15세에서 65세는 감기는 급여에서 빼고 거기서 아낀 돈으로 우리 암에다 씁시다. 그래요. 그렇게 이런 하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죠. 아 그런 논의를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중요한 일단은 문제 같은데. 그런 논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 개원가에 제가 말하는 감기 그렇게 하면 개원가에 감기 보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가장 큰 반발을 할 것이고 아 건강보험을 해야 쉽게 오니까. 20, 30대는 비싸서 환자 안 올 테니까. 그렇죠. 20, 30대 같은 경우는 난 건강보험 열심히 내고 있는데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 적용도 안 되고 이게 뭐냐. 그렇죠. 이런 불만이 생길 것이고. 불만 생기지. 아니 그런데 그런 분들은 또 그게 안 되면 제가 우리의 전제가 그거잖아요. 의사 많이 뽑아봐야 필수 의료로 안 가고 그들이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네. 하는 전제라면 감기를 좀 제외해서 그분들한테 환자가 덜 가면 그분들도 알아서 수요를 창출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설마 의사가 굶어 죽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되는 일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원래는 네. 제가 그 코로나 전에 이제 그런 항암제 쓰는 학회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거기 들어가서 유엔 논의를 하고 싶었어요. 2020년에 정말 각각에서 세게 주장해 주신 분들 다 모아놓고 한번 얘기를 진지하게 해보자 이거 가지고선 예. 그리고 여기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국민들을 한번 설득해보자 했는데 잘 안 됐었죠. 코로나19 터지면서 뭐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자리도 다 불가능해졌고 되게 두고두고 안타까워요. 그런 윤근 얘기를 팀장님 하는 게. 말씀은 돈이 많이 드는 매우 소수의 환자에게 필요한 그런 희귀한 약이 있으나 그런 거가 다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 그걸 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늘려주고 그 비용은 국민들이 더 내든 아니면 감기 치료 같은 거에 대해서는 보험을 좀 줄이거나 없애든 해서 좀 잘 섞어보자는 쪽입니까? 의견이? 저는 과연 뭐 저희 쪽 이야기 그랬어요. 10년 전에 나온 간암 치료제가 어땠냐면 약을 안 쓰면 6개월, 약 쓰면 9개월 살았어요. 예. 근데 제약회사 자료에서는 생존 기간 50% 연장 이렇게 나왔죠. 예. 틀린 말은 아니죠. 네. 근데 그게 3개월이라는 거죠. 한 달 약값 300만 원. 근데 그 약은 사실 부작용 이슈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 써이고 지금 다른 약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환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을 쓰고 싶어 하시죠. 아 그럼요. 마지막에 아니 쓰고 싶죠. 당연히 그렇죠. 쓰고 싶죠. 한 달 더 살고 두 달 더 살고 하는 게 뭐 인간이 다 그런 거죠. 뭐. 아니 근데 그거는 진짜 우리가 여기서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건강 수가 이런 거는 건강 되게 범국민적인 보장이 될 약이냐 아니냐는 전문가들이 결정해서 해야죠. 뭐 그거를 그래서 보통 쓰는 방법은 그거예요. 1년 뭐 일정 기간 예를 들어 건강한 상태로 1년 더 살게 하는데 뭐 GDP의 1인당 GDP의 한 배 이내를 쓰자. 그런 모델을 해줄게. 뭐 예. 이런 식의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그 기준을 늘리자 요거 가지고 실무자에 막 싸우는데 그 기준이 정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선 우리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자. 지금 우리는 오늘 이제 일어난 불행한 사건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간 영역 중에 하나가 그거고 몇 년 동안 계속 시끄럽고 작년에는 야 이렇게 비싼 약 건강보험이 들어왔다가 나라 건강보험 망한다 이렇게 논의가 돼가지고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라는 그렇게 효과 좋은 약들은 생각보다 옛날부터 굉장히 잘해줬고 지금 논란이 되는 것들은 효과들이 좀 항상 애매한 그레이 존에 약에 있는 대해서. 것들이 어려워요. 근데 그건 정말 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병에 걸렸는데 약을 쓰면 9개월
안 쓰면 뭐 3개월인 그런 병이 약이 있다. 그런데 그 약을 건강보험에 넣으려면 감기 환자 100만 명이 뭐 10,000원씩 더 부담해야 된다. 만약 맞아요. 그렇다면 그거 할래요 말래요? 그거 누가 결정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건강보험에서 예를 들면 수가를 누가 결정합니까? 그럴 때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죽어가는 분이 2달 더 사는 게 중요하지.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야, 그 2달 더 살면 뭐하니? 그 감기 환자들 주자. 어느 쪽이 누구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누가 무슨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가 직장인 기준으로 하면 소득의 7.09%를 냅니다. 사업주가 절반, 근로자가 절반을 내죠.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 7.09%. 예. 그거를 그러면 거기 준조세란 말이에요. 안 낼 수 없어요. 예. 준조세인데 그럼 누가 결정하느냐?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박한슬 작사님이 잠깐 언급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24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차관님이 이제 그 위원장을 맡아서 25명 건보료를 매년 얼마나 올릴 거냐? 얼마나 올릴 거냐, 병원에 주는 돈을 얼마나 올릴 거냐 다 결정합니다. 수가도 다 결정해. 네, 요 건강- 약은 아까 뭐 3개월 더 사는 약을 할 거냐 말 거냐도 거냐도 거기서 다 결정합니다. 결정한다. 최종 결정은 거기서 합니다. 24명의 네. 위원들. 네. 그래서 중요하네. 그걸 뭘로 구성돼? 이게 그러니까 그런 위원회가 되게 많아요. 최저임금 예,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랑 비슷한 것 같던데. 비슷해요. 비슷한데 저는 각계각층에서 들어와서 그렇죠. 노동자 대표, 무슨 대표, 그렇죠. 뭐 경영자 대표. 그렇죠. 공급자 대표 8명, 가입자 대표 8명, 어. 그다음에 공익위원 8명. 공익위원은 지금은 2분인가 3분 빼놓고 다 이제 복지부. 공무원이거나 아니 예. 복지부이고 기재부도 한 분 오시고 아니면은 산하 연구기관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고 공급자는 뭐 의협 2명, 병협 1명, 약사회 1명, 뭐 한의사 1명, 그다음에 간호사협회 1명, 그다음에 뭐 제약협회 1명 이런 식으로 8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소비자는 노조 노조단체, 두 명. 민노총. 민노총, 항노총 한노총. 하나씩 한 분씩 이제 들어오시고 예. 경청 들어오고 중소기업 대표, 중앙회, 경영자 대표 예. 들어오시고 농민단체 들어오고 자영업자 대표로 이제 그 요식업 단체 의료 대표님 전문가 아니라도 들어오시고 들어오는 거군요. 제가 그 위원회를 옛날부터 뭐 글도 여러 번 기고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연구가 뭐였냐면 예. 가입자 위원 8명을 인터뷰를 하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 보건의료 정책하시는 교수님께서 예.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런데 8명 인터뷰했는데 위원회 2017년이에요. 이 위원회에 들어오는 8명이 그 가입 8명 가입자 8명 중에 이 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보건 정책 일을 해봤던 사람이 1명이더라. 네. 나머지는 그냥 보건 정책의 일을 경험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들어간 거예요. 야. 그래서 회의록을 그 중요한 거죠. 일단 회의록이 회의록? 비공개예요. 예. 회의록 비공개예요? 네, 회의록 비공개예요. 보도 자료만 나와요. 끝나고 나서 이제 회의자를 봤더니 연구하시면서 회의자를 봤더니 거의 발언을 하지 않더라. 발언을 하지 않더라? 네. 뭐 발언할 만 너무 뭐 복잡하니까. 그렇죠. 복잡하니까. 그렇지. 뭐 알아야. 그리고 거기는 그러면 그래 공급자들은 전문가냐? 건강보험의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예. 그러겠죠. 자기 분야만 아는 거예요. 어떤 그렇겠죠. 모든 그렇겠죠. 전문가일수록 좀 그런 게 많죠. 그러니까 거기는 전문가라고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실은 밑에 실무자 성원에서 올라온 것들 가지고 그냥 심의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보안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유로 회의 전날 자료를 배포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공부할 시간도 없고. 공부할 시간도 없고. 전날 준다고요? 네. 어떻게 그 대안이 위원회가 있습니까? 만들어진 게 이제 옛날에는 그 조합별로 위원회가 있다가 건강보험이 통합되면서 중앙위원회가 생긴 거예요. 예. 그때가 이제 의약분업하고 딱 이어질 때인데 우리나라 의약보험을 굉장히 열심히 중간에서 일을 역할을 하신 분들이 참여한 데는 경실련이었어요. 의약분업 당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 예. 두 단체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위원으로 참여를 했어요. 2011년도에 예. 정권이 보수 정권으로 바뀌면서 3년마다 위원이 바뀌거든요. 이제 참여한 데는 그 전에 빠졌고 아마 경실련이 남아 계셨을 거예요. 쫓아냈어요. 보수적인 시민단체를 다 바꿨어요. 네. 이명박 정부에서. 그래서 금통위원처럼 임기가 있는 게 아닌가 봐요. 3년. 그건. 3년. 임기 3년이니까 임기 있고. 3년 돌아온 분들을 다 또 시민단체 성격을 바꿨다. 시민 좀 약간 진보적인 네, 단체를 네. 다 뺐어요. 그래서 예. 야 이거 부당하다 소송을 걸었는데 패소를 했죠. 왜? 위원 선임은 복지부 정부하는 권한이다. 거니까. 그럼 뭐 예. 그럴 수는 있죠. 네. 그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그 정부의 성향에 아니, 따라서 처음에 위원을 왼쪽 누르는 시민단체만 거니까. 넣은 게 그렇지. 잘못이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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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그 위원은 그건 정권에 복지부가 따라서 다 결정을 그럴 하는 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복지부가 그러니까 1년 작년에 제가 기고를 하나 했는데 이제 매체에서 제목을 바꾸셨더라고요. 뭐냐면은 부결이 없어요. 부결이 없다. 그건 진짜 문제다. 부결이 없어요. 어쩌다 1년에 한두 개 나와요. 사회이사 같은 거구나. 네.
회장님 고등학교 후배 사회이사. 그런. 아니 뭐 실무에서 어차피 거기서 뭐 전문가분들이 막 논의한 안건이 올라오는 거니까 거기서 사실은 그 깨기도 쉽지는 않아요. 이게 취지는 이게 이제 전문가들만 결정하면 실제로 사용자들의 입장이 반영이 안 되니까 사용하는 사람들도 의견을 반영하라는 취지이긴 할 텐데 그렇게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힘 있는 데들은 가끔씩 싸우고 나가죠. 의협이 지난번 의협에서 한 1년 반 정도 나가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근데 이제 지금 법 개정안이 올라와서 예. 국회에서도 이걸 통제를 좀 해야겠다. 해서 여야 의원이 한 명씩 위원을 넣는 걸로 지금 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국회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선출되신 분들이 좀 쳐다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 논의가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하원 상원 만든 이유도 그렇대잖아요. 대표성과 보편성을 반영해서 하원을 뽑았더니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말도 안 되는 정책 올리더라. 그러니까 상원은 미안하지만 전문가들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 중에서 영 아닌 건 빼고 걸러내자. 둘 다 오케이. 즉 보편적인 위원회와 전문가들이 둘 다 오케이 하는 것만 바꾸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 요거랑 실손보험 방식이겠죠.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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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진보적인 분들이 의료 민영화를 되게 반대하세요. 근데 미국식 의료보험, 의료 민영화 이거 반대하시는데 미국식 의료보험의 특징이 뭐예요? 기업이 기업 복지 차원으로 의료 서비스를 사원들한테 제공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말해줘. 말할 시간 없습니다. 단체 실손보험. 예. 단체 실손보험. 그렇죠. 회사에서 실손보험료 내주는 거. 네. 그분들은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면 건강보험 보정률이 9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네. 근데 3프로TV는 단체 실손보험 가입 못해요. 왜요? 근로자 수가 너무 작아서. 왜냐하면 3프로TV가 그걸 열어주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동생이 만약에 아파요. 보험이 없어요. 야, 우리 회사 들어와. 보험이 생겨.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체 실손보험은 중견기업 이상인 뭐 근로자 몇백 명 최소한 이상이 되어야지만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받아줘요 보험회사가? 그렇죠. 받아주지 않은. 그런데 그걸 이제 가장 많이 혜택을 받는 분들이 대기업 직원분들이세요. 그런데요? 그 노조가 그런데요? 건강보험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들어가 계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건강보험을 사실은 보장성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단체 실손 되시는 분들이 이런 위원회에 오면 네. 또 그런 그러니까 되게 진보적인 그래서 알겠습니다. 미국식 의료보험 비판하지만 가장 우리나라에 미국식 의료보험을 혜택 받는 분들은 실은 대기업이나 중견그룹 이상 근로자분들이세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 이거 잘 모르세요. 제가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퇴사와 동시에 없어집니다. 그 실손보험이 네. 그리고 건강보험 제정이 이렇게 위태위태하면 지금부터 실손보험에 대한 비판이나 건강보험 제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내가 퇴직한 다음에 나는 혜택을 못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단체 실손보험 좀 이제는 야 우리 이거 하지 말자. 미국식 이거야말로 진정한 미국식 의료보험이다. 하지 말고 그럼 건강보험의 이 영역을 좀 넓히는 건 필요하다. 네, 그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의견이시네요. 부담을 좀 더 내면서 혜택을 더 받는 쪽으로 가야 내가 퇴직한 이후에 혜택을 받는다. 그런 고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게 모든 이슈마다 이게 정답이 없습니까? 원래 어려운 거죠. 정말. 정답이 있으면 그걸로 가면 되지. 항상 고민할 게 많죠. 네. 자, 랄프 시멘틱스의 윤구현 팀장님. 고맙습니다. 들여다 볼수록 이슈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구현 팀장이었고요. 저희는 바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저녁 먹고 오겠습니다. 저녁들 먹고 오세요. 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